헬로우 인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인보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가 다양한 사연들 많이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원활하게 인보라디오가 계속 회차를 거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보라디오 사연은 항상 상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에 인보라디오 사연 넣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사연 적어주시면 이렇게 영상에 같이 녹여서 고민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채택돼서 영상에 소개되는 분들에게는요, 이번 럭키박스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드 측에도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드든 후일담이 도착을 했어요. 저번 사연 중에 뭐든지 n분의 1을 하는 남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보라돌이 사연 있죠. 배달료 3,000원만 N빵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n분의 1 남친과는 헤어졌습니다. 기프티콘을 n분의 1 하지 않은 이유는 기프티콘은 제가 선물 받은 거고 맨 처음에 같이 먹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그게 유효한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후일담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싶은데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데 바로 피임 도구 때문이었어요. 저는 숙박업소에 있는 피임 도구는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조금 안 좋다는 말이 많아서 그걸 사용하지 말자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남친이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피임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걸 자기한테 강요하냐면서 피임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자기 혼자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여자친구들은 피임 도구를 항상 여친이 사온다고 이제부터 피임 도구는 n분의 1 하자고 하더라고요. n분의 1 남친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헤어졌어요. 이렇게 후일담이 왔습니다. 뭐 피임 도구야. 뭐 여자친구가 사든 남자친구가 사든 n분의 1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자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 뭐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숙박업소에 있는 피임을 사용하지 말고 따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하자는 게 도대체 왜 뭐가 강요가 되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 헤어지셨다. 더 좋은 사람 무조건 만납시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불날 준비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연애를 한 지 거의 6년이 지나갔어요. 오늘 사연의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연애를 했던 연상의 남자친구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저는 신념이 하나 있는데 혼전순결을 유지하며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남자친구와 그렇게 이어갔었어요. 초반에 그는 저에게 호감을 표하면서도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제가 먼저 선을 그으려고 하자 우리 비밀 연애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눈치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귀는 내내도 데이트 비용은 거의 다 제가 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실력을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비해 꽤 높은 직급까지 맡게 된 반면 그는 그저 백수였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그는 직업 군인이 되었지만 항상 너가 샀잖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다 책임질 건데 뭐 하면서 몸만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를 만나고 1년이 되던 날 여행을 가자는 그 사람에게 나는 혼전순결임을 명백히 밝혔고 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은 그는 저와 잤다는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고 휴가나 외출 나올 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됐어요. 여기서 더 기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랑이 가득한 카톡을 나눈 것도 그와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거래처 동료분들이자 자신의 친구들에게 카톡을 넘겨주며 너네가 답하라고 해왔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 거래처 동료분들이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분들이 술자리에서 낄낄 웃으며 너 우리랑도 연애하고 있는 건 아냐? 너네 언제까지 잤는지도 우리 다 알아. 우리가 입만 열면 넌 끝이야 끝. 이랬다는 거예요.
참 모멸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한순간을 다 잃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최악의 연애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그 사람이 저를 또 찾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 진지하게 사귀기를 바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 또한 이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사람인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만 기억하고 공유하길 바라는 게 이기적인 마음인 건지, 연애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한다는 게 정상인 건지, 연애하기 전 혼전순결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선택권을 주었는데도 이건 저의 이기심인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진짜 가슴을 이렇게 쳤어요, 여러분. 이 사연은 단락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연인데요. 이것만큼은 진짜 그냥 필터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시 난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누구야 이러면서 보라돌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유한 필터링 없이 갈게요. 일단 혼전순결을 명확히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보라돌이의 소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다고 했고 오케이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줘야지. 만약에 이게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일단 초반에 호감 표시를 하면서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비밀 연애하는 거 아니었냐며 눈치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이 구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물론 우리 비밀 연애하는 거 아니었어? 자연스럽게 사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너가 모르고 있었다니 미안해. 내가 조금 더 기준을 딱 정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귀는 내내에도 데이트 비용을 항상 돈을 낼 수는 있죠. 여기서도 태도가 잘못됐어. 항상 너가 냈잖아. 우리 결혼하면 다 내가 책임질 건데 뭐. 이 말은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결혼하면 정말 다 내가 책임질게가 될까요? 결혼하는 순간 모든 생활비는 보라돌이 그대가 감당해야 되는 미래가 미리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화나는 건 고마움이 있어야죠. 본인의 위치를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잔 이야기를 왜 자기 친구들한테 말해? 왜 말하고 다니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연애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시시콜콜해야죠. 내가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놀이동산을 가고 어디로 놀러 가고 막 이랬어.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잠자리를 갖는 게 이거는 시시콜콜한 주제에 낄 수 없고 남에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서로만의 그 추억으로 잡고 있어야지. 근데 이거를 막 말하고 다녔다? 제가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그랬다? 야,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랑 가득한 카톡을 나눈 것도 그가 아닌 그의 친구들? 이거 거의 기만이야.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거래처 동료분들이 너 우리랑도 연애하고 있어. 너 우리가 입만 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새끼들도 진짜 나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새끼들도 진짜 기준 이하, 상대 가치 이하, 끼리끼리 나를 되게 하대하고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만나지 말아야지. 그가 진지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이해 안 가고 당장 그만 만나.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이게 반말도 막 튀어나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만 만나세요. 이 사람은 그냥 다 갖췄어. 배려 없고 매너 없고 상대방 존중하지 않고 기만하고 이기심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기만한 거고 정말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마음 상처받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았던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보라돌이. 이제 헤어나오세요. 제발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겪지 마세요. 여러분을 토했는데요. 다음 사연 가도록 할게요. 저는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서 반수를 해서 새로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비롯한 문제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쿨하고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친해졌을 땐 몰랐는데 저를 좀 얕보고 곁에 두어 전혀 도움되지 않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반수를 할 당시 그 친구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 저의 실수로 그 친구에게 제 수험번호가 적힌 1차 합격 페이지를 보냈었다가 최종 합격 발표에서 제 수험번호를 치고 들어가 저의 합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놓고선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 친구와 반수를 하여 같은 학교 같은 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과 내에서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른 친구가 좋아했다는 이유로 소문을 내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서 저는 아예 그 친구와 멀어지고자 다른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친해지려는 다른 친구가 요즘 다시 그 친구와 너무 친해져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가면서 저를 이용하고 은근슬쩍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그게 먹히지 않을 친구에게는 그렇게 대하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를 눈치 보는 저도 답답하지만 과의 특성 때문에 완전히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맨날 다 참고 모진 말도 솔직하게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그냥 누구랑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을 뿐인데 말이죠. 언니라면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쿨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당돌한 사람의 성향과 무례하고 예의 없는 것은 정말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무례하고 예의가 없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뭘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거기 수험번호가 적혀 있었어. 저는 그 친구 수험번호를 먼저 쳐보고 들어가서 그게 합격이 났는지 불합격이 났는지 그 결과를 알아서 그 친구한테 당당하게 너 합격했더라? 나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이걸 누가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사연을 읽고 보라돌이 성향 자체가 큰 트러블이 나는 거를 좀 싫어하고 무던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막 맞서서 막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보겠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본인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게 돼요. 진짜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모두가 알게 되는 그 시점에 외톨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라돌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라돌이도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상식 밖의 행동을 이제 나에게 했을 때, 즉 무례한 행동을 나한테 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그 사람한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앞으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험번호도 진짜 확실히 말하는 거죠. 야, 이걸 왜 네가 확인해? 네 수험번호야? 이러면서. 내 정보인데 내가 먼저 확인해야지. 너 그러면 진짜 나 서운하다? 이렇게라도. 와! 막 이렇게 싸우자! 막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식 밖에 무례한 행동을 먼저 찝고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 서운해. 별로야. 그래야 얕보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나를 지키는 건 나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점점점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라떼 시절로 mp3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mp3에다가 제가 이어폰을 끼고 그러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뒤에 어떤 애가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리도 되게 가까웠고 주변에 걔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놓고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음악을 아직 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대로 다 들리는데 사실 그냥 저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해코지를 한 것도 없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로 그냥 이어폰을 빼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하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퉜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저한테 절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 다닐 때나 이제 나중에 뭐 사회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고 무례한 그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를 언지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얕보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친구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딱 사연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별로인 스타일이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내가 강해지면 나한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 나는 그냥 이 기회에 나를 지키는 방법을 조금씩 노력해야겠다. 뭔가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연을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차이의 남자친구와 3년 반에서 4년 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남자친구는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동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게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대출받으면 된다고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사연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3, 4년 목돈을 목표로 적금도 들자고 남자친구에게 말은 했지만 딱히 반응도 없고 남자친구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미 전세 대출로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대출을 굉장히 쉽게 말하는 남자친구. 이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 남친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성적으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자체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20대 반 이상을 보낸 저로서는 정도 많이 들고 이미 안정감 있는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의 생각을 자세히 물어보면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MBTI에서 전 J, 남자친구는 P라 만나는 동안에도 여행 같은 계획이나 예약은 제가 다 했고요. 이 부분도 단순히 성향, 즉 성격 때문일까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MBTI가 ENFP예요. 근데 저도 좀 누구와 어디 장소를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 잘 정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J인 친구들이 많이 찾아주고 저는 거기에 열심히 따르고 이러는 성향인데 이제 대출에 관련돼서 이제 빚과 관련돼서는 이 성향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ENFP로서 P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계획을 잘 못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제 대출, 좀 큰 돈이 이렇게 돌아가야 할 때, 그리고 업무적으로 일을 할 때, 그때는 저도 P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고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0만 원, 20만 원 빌리자고 대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는 막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출을 하더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마인드맵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돈을 빌릴 수 있을 때에는 정말 갚을 능력이 되는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쪼개서 갚을 수 있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계획적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람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이미 만났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런 고민은 되게 바보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지금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전제이든 아니든 동거를 할 때 연애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도 일부 중에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점이 발견된다면 우리 보라돌이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직은 결혼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경제적인 관념, 개념이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나더라도 나중에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딱 놓을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서 저의 경험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고등학생인데 착한 아이 증후군이 너무 심합니다.
남에게 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남을 위해 거절 못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꾸며내려는 모습까지 보여서 걱정이 클 뿐입니다. 밖에선 제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말하는 거 대부분이 다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칭찬을 되게 자주 하는데 거짓으로 하는 적도 많아요. 화낸 적 없고 친구들 의견에 동화하는 편인데 집에선 화도 잘 내고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이런 꾸며낸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저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치만 진정한 내가 아니니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평생 이렇게 지낼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고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신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만족하는 기준치가 높아서 자존감이 좀 뚝뚝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전 레시피 한 번만 보고도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노력해도 뚝딱하지 못하고요. 다이어트도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갖겠어 해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니 좌절하고요. 기준치를 낮춰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눈에 잘 안 차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기준치에 맞춰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저도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착한 아이 증후군이 없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없다가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한테 되게 나이스하고 매력있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봐주면 너무 좋지만 이게 문제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막 놀다가 제가 어떤 포인트에 오버를 했어요. 그럼 저 혼자 속으로 마이너스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 중에 희한하게 한두 명은 나를 싫어하더라.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 자체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한두 명이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좀 갑자기 현타 아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지? 이런 거 있죠. 유재석 님이 안티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냥 별거 아닌 기사였는데도 그냥 이유 없이 댓글에 유재석 님이 싫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지. 유재석이 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유재석이라는 그 이미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데 왜 노력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이 그냥 갑자기 팍 든 거예요. 띵띵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느꼈죠.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 대가 없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내가 대가를 오히려 주면서 노력을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너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너에게 맞춰야 할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너가 싫어한다면 나도 너 싫어. 안녕 이랬거든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혹시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돼요. 이게 또 제가 해보니까 한 번이 어렵지 이거는 쉽더라고요.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티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한 유재석 님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라는 대가를 주면서 잘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점수 매기지 말고 나를 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연을 보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보라돌이는 요리 레시피를 한번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탄탄하고 멋진 몸을 보고 나도 바로 저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돼서 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예요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노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기준치가 높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까지 성과를 올렸는데 근데 나는 이것조차 마음에 차지 않아서 더 높게 계속 높게 나를 괴롭힐 경우에는 기준치가 높은 게 오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 보라돌이는 시작과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없어. 예를 들어 레시피 한 번만 보고도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은 분명 그 과정 안에서 요식업 관련된 사람이거나 매일매일 혹은 자주자주 요리가 취미여서 다양한 요리를 많이 해봤거나 되게 탄탄하고 멋진 몸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기 싫은 운동 더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부분은 그들이 시작한 시작점과 그들이 이룬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 결과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멋진 결과가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의 결과를 쫓지 말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쫓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의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존경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인보라디오는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